이번 책은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옮기니는 연진희입니다.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1928년 러시아 야스나야 폴리아나에서 톨스토이 백작 집안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1844년 카잔 대학교에 입학하나 대학 교육의 실망 1847년 고향으로 돌아갔다. 진보적인 지주로서 새로운 농업 경영과 농노 계몽을 위해 일하려 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이후 3년간 방탕한 생활을 했다. 1851년 맏형이 있는 카프카스에서 군인으로 복무했다. 이듬해 잡지에 익명으로 연재를 시작하면서 작가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작품 집필과 함께 농업 경영에 힘을 쏘는 한편 농민의 열악한 교육 상태에 관심을 갖게 되어 학교를 세우고 1861년 교육 잡지 야스나야 폴리아나를 간행했다. 1862년 결혼한 후 문학에 전념해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등 대작을 집필 작가로서의 명성을 누렸다. 그러나 이 무렵 삶에 대한 회의에 시달리며 정신적 위기를 겪었다. 그리하여 1880년 이후 원시 기독교 사상에 몰두하면서 사유재산 제도와 러시아 정교의 비판을 가하고 교의 신학 비판, 고백 등을 통해 톨스토이즘이라 불리는 그의 사상을 체계화했다. 또한 술과 담배를 끊고 손수 밭일을 하는 듯 금욕적인 생활을 지향하며 빈민구제 활동도 했다. 1899년 종교적인 전향 이후에 대표작 부활을 완성했고 수익은 당국의 탄압을 받던 두호보르 교도를 캐나다로 이주시키는 데 쓰였다. 부활에 러시아 정교를 모독하는 표현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1901년 종무원으로부터 파문을 당했다. 사유재산과 저작권 포기 문제로 시작된 아내와의 불화 등으로 고민하던 중 1910년 집을 떠나 폐렴을 앓다가 아스타포보 역장의 관사에서 영면했다. 안나 카레니나 1.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나름의 이유로 불행하다. 오블론스키의 집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다. 아내는 남편이 전에 자기 집에 가정교사로 있던 프랑스 여자와 바람이 난 것을 알아차리고 남편에게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선언했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스스로에게 솔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을 속이지 못했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스스로에게 단언하지도 못했다. 6해 전쯤 처음으로 부정을 저질렀을 때 후회하던 것에 대하여 이제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누이 동생인 안나의 남편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카레닌의 도움으로 얻었다. 카레닌은 이 관청에 속한 내각 부서의 고관이었다. 오블론스키가 레빈에게 도대체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레빈은 얼굴을 붉혔고 또한 얼굴을 붉힌 것 때문에 스스로에게 화를 냈다. 왜냐하면 자네 처제에게 청혼을 하러 왔어 라고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직 그 일 때문에 모스크바까지 왔으면서. 가문도 좋고 가난하기보다 부유한 편에 속하는 32살의 그가 쉐르바츠키 공작의 딸에게 구원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간단한 일로 보일지 모른다. 틀림없이 그는 당장 좋은 배필로 인정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레비는 사랑에 빠져 있었고 그런 그의 눈에는 키티가 모든 면에서 지극히 완전하고 지상의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로 보였다.
브론스키는 키릴 이바노비치 브론스키 백작의 아들이야. 페테르부르크의 귀공자들 가운데 가장 멋진 부류에 속하지. 난 트베리에서 근무할 때 그를 알게 됐어. 그는 신병 모집 때문에 와 있었지. 굉장히 부유하고 잘생기고 연줄이 많은 시종 무관이야. 게다가 대단히 매력적이고 착한 청년이지. 하지만 단순히 착하기만 한 게 아니야. 여기서 그를 만나면서 알게 된 건데 그는 교養이 있고 아주 총명하더군. 크게 성공할 사람이야. 키티의 어머니에게 브론스키와 레빈을 비교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키티의 어머니가 레빈을 싫어한 까닭은 그의 기묘하고 날카로운 비판과 사교계에서 보인 서툰 태도, 그녀는 그것이 오만에서 비롯된 태도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시골에서 가축을 돌보고 농부들을 상대하는 그의 야만스러운 생활 때문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야회가 시작되기까지 키티는 전투를 앞둔 젊은이가 느낄 법한 그런 감정을 맛보았다. 그녀는 심장이 팔딱팔딱 뛰어 아무것도 차분히 생각할 수 없었다. 내가 하려는 말은 난 그 일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줬으면 해서.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가장 두려운 말을 입 밖으로 꺼냈다고 느끼며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황홀한 기쁨을 느꼈다. 행복감이 그녀의 영혼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사랑의 말이 그녀에게 그토록 강렬한 인상을 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는 투명하고 진실한 눈으로 레빈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며 황급히 대답했다. 그럴 수 없어요. 용서하세요. 브론스키는 가정생활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사교괴를 휩쓸던 눈부신 여성이었다. 그녀는 결혼한 후에도 숱한 로맨스를 일으켰으며 미망인이 된 후에는 더욱 그랬다. 그녀의 연애 사건은 사교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는 아버지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고 어린 시절을 유년 학교에서 보냈다. 그는 대단히 젊고 멋진 장교로서 학교를 졸업한 후 곧 페테르부르크의 부유한 군인들이 가는 길로 빠져들었다. 그는 이따금 페테르부르크의 사교계에 드나들기도 했지만 연애만큼은 언제나 사교계 밖에서 벌였다. 그는 한 번도 자기가 결혼을 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가정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다. 뭐야, 무슨 일이야, 어디에서? 뛰어들었어, 기차에 치였어. 지나가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들렸다. 누이 동생과 함께 놀란 표정으로 되돌아온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군중을 피해 객차 입구에 섰다. 부인들을 객차 안으로 들어갔고 브론스키와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이 불행한 사고의 세세한 정황을 알아보려 군중을 뒤따라갔다.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지독한 추위에 몸을 옷으로 지나치게 감싸서 그랬는지 한 경비원이 기차가 선로를 바꾸는 소리를 듣지 못해 그만 기차에 치이고 말았다. 참으로 끔찍한 죽음이야. 어떤 신사가 그들을 지나치며 말했다. 내 생각은 달라. 그건 가장 편안한 죽음이었을 거야. 순식간에 죽었으니. 다른 사람이 말했다. 카레니나는 마차에 올라탔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그녀의 입술이 떨리고 그녀가 가까스로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다. 불길한 징조예요. 그녀가 말했다. 돌리, 오빠에게서 다 들었어요. 안나의 얼굴에는 가식 없는 동정과 사랑이 엿보였다. 좋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말할게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난 지금까지 그가 아는 여자라고는 나 하나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8년을 살았어요. 그런 생각으로 살아온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끔찍한 일들을, 그 추악한 일들을 모조리 알게 됐으니 돌리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참으며 계속해서 말했다. 그가 자기 애인에게, 우리 집 가정교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말이에요. 아니 너무 끔찍해요. 아니에요. 안나가 재빨리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오빠는 지금 풀이 죽어 있어요.
후회로 괴로워하며 하나는 아이들을 볼 면목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빠가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그래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사랑하면서도 안나, 나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앗아간 사람이 누구죠? 바로 남편과 그의 자식들이에요. 안나는 아무것도 생각해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올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표정 하나하나에 완전히 공감하고 있었다. 난 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알아요. 안나가 말했다. 난 오빠 같은 사람들을 알아요. 어떤 부류의 사람은 부정한 짓을 저지르기는 해도 자신의 가정과 아내를 신성한 것으로 생각해요. 무도회가 막 시작된 순간 붉은 카프탄을 입은 분 바른 하인들과 꽃들이 쭉 늘어선 휘황찬란한 정면 계단에 키티와 그녀의 어머니가 들어섰다. 키티는 화장, 머리 모양, 그 밖에 무도회를 위한 온갖 준비에 많은 노력과 고민을 기울였다. 그러나 장밋빛 패티코트 위에 섬세한 실크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그 모든 장미꽃 장식과 레이스와 섬세한 옷차림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한순간도 눈여겨볼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듯 자기는 날 때부터 이 실크 드레스를 입고 이 높다란 머리 모양의 두 장에 잎이 달린 장미꽃 한 송이를 꽂은 채 태어났다는 듯 너무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태도로 무도회장에 들어왔다. 이때 브론스키가 다가왔다. 그녀는 그가 왈츠를 청해 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왈츠를 청하지 않았고 그녀는 그런 그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 후 오랫동안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시선은 고통스러운 치욕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곤 했다. 그녀가 그때 사랑에 가득 찬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는데도 그는 그 시선에 아무런 화답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브론스키는 키티와 함께 여러 번 왈츠를 추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또 한 번 안나에게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그녀는 안나에게서 자기도 너무나 잘 아는 성공에서 오는 흥분의 기미를 보았다. 그녀는 안나가 스스로 불러일으킨 환희에 도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 느낌을 잘 알았고 그 징후도 잘 알았다. 그런데 안나에게서 그런 것들이 보였다. 그녀는 안나의 눈동자에서 전율하며 타오르는 빛, 무심결에 입술을 곡선으로 만드는 행복과 흥분의 미소, 우아하고 정확하고 경쾌한 동작을 보았다. 저택은 크고 고풍스러웠다. 레비는 혼자 살면서 집 전체에 불을 떼고 전 공간을 사용했다. 그는 이런 행동이 어리석은 짓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계획에도 반하는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이 집은 레빈에게 있어 완전한 세계였다. 그는 결혼을 배제한 채 여성을 생각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지독한 눈보라가 몰아치며 객차의 바퀴 사이에서 기둥 위에서 역 구역에서 윙윙 소리를 냈다. 객차, 기둥, 사람 등 눈에 보이는 것마다 한쪽이 눈으로 덮인 채 그 위로 점점 더 많은 눈이 쌓여갔다. 그녀는 공기를 흠뻑 마시기 위해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객차의 기둥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고자 머프에서 손을 뺐다. 그 순간 군인 외투를 입은 사람이 그녀 앞에 나타나 등불에 흔들리는 불빛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자마자 그가 브론스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로서는 그가 왜 이곳에 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마치 그녀에게서 그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그녀가 있는 곳에 있고 싶어서라는 고백을 듣기라도 한 듯 그녀는 그 이유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생활은 분 단위로 계획이 잡혀 있었다.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처리하기 위해 그는 지극히 엄격한 정확성을 고수했다. 서두르지 말고 쉬지 말고는 그의 좌우명이었다.
키티는 고집을 부려 언니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 후 언니 집에 정말로 성홍열이 돌았고 키티는 성홍열이 집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병에 걸린 아이들을 보살펴 주었다. 6 아이들은 2 자매의 보살핌으로 무사히 건강을 회복했지만 키티의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쉐르바츠키 일가는 대제 기간에 외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브론스키는 안나를 볼 수만 있다면 어디든 나타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만날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열차에서 그를 처음 본 그날 그녀에게 찾아든 생동감이 타오르는 것이었다. 그녀 자신도 그를 볼 때마다 자신의 눈동자가 기쁨으로 빛나고 입술이 웃음으로 오므라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기쁨의 표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아내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다짐할 때만 해도 그에게는 이 문제가 매우 가볍고 단순한 것으로 보였다.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질투가 많은 편이 아니었다. 그의 소신에 따르면 질투는 아내를 모욕하는 행위였다. 그는 불신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아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기 때문이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머릿속에 그가 이제 아내에게 말할 모든 내용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처음에는 여론과 예의의 의미를 설명하고 2번째로 결혼의 의미를 종교적으로 설명하자. 3번째, 필요하다면 아들에게 닥칠지도 모를 불행에 대해 지적하자. 4번째로는 그녀 자신이 당할 불행을 언급하고. 안나는 고개를 숙인 채 외투의 모자에 달린 술을 만지작거리며 걸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강렬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광채는 즐거운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영혼의 깊은 곳, 예전에는 늘 그녀에게 열려 있었던 그 시면이 그의 앞에서 굳게 닫힌 것을 보았다. 당신의 경솔하고 무분별한 행동이 사교계 사람들에게 당신을 놓고 입방아를 찧을 만한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야. 오늘 브론스키 백작과 지나칠 정도로 생기발랄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웃고 있는 그녀의 눈동자, 이젠 꿰뚫어 볼 수 없어 무섭기만 한 그녀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늘 이런 식이에요. 그녀는 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입을 다물고 한 손으로 이마와 눈자위를 문질렀다. 그는 본래 하려고 했던 일, 즉 사교계의 눈에 비친 그녀의 실수에 대해 주의를 주려던 일 대신 자기가 저도 모르게 그녀의 양심에 관한 문제로 흥분하고 있으며 그 자신이 상상한 어떤 벽과 싸우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내가 잘못 생각한지도 모르지. 하지만 믿어줘.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당신과 나 자신을 위해서야. 난 당신의 남편이고 당신을 사랑해. 순간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일렁이던 조롱의 불꽃도 꺼졌다. 하지만 사랑해라는 말이 또 한 번 그녀를 격분하게 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사랑? 과연 그가 사랑을 할 수나 있을까? 그는 사랑이 있다는 말을 남에게 듣지 않았다면 결코 그 말을 쓰지도 못했을 사람이야. 그는 사랑이 뭔지도 몰라. 늦었어. 이미 늦어버렸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그녀는 눈을 뜬 채 오랫동안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눈동자가 뿜는 광채를 본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음을 느꼈다.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스스로를 낮추고 용서를 비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녀의 삶에 브론스키 말고는 아무도 없으므로 그를 향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 것이다. 그를 보고 있노라니 그녀는 육체적인 굴욕이 느껴져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지배할 힘이 없는 꿈속에서는 그녀의 처지가 완전히 벌거벗은 자신의 추한 알몸으로 그녀 앞에 나타나곤 했다. 거의 매일 밤 똑같은 꿈이 그녀에게 찾아들었다. 그녀는 두 사람이 모두 자기의 남편으로 나오고 그 두 사람이 자기에게 애무를 퍼붓는 꿈을 꾸었다.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울면서 그녀의 두 손에 키스를 하고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 그 자리에서 알렉세이 브론스키도 있었다. 그 역시 그녀의 남편이다. 그리고 그녀는 한때 이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였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웃음 띤 얼굴로 변명한다. 이러는 편이 훨씬 간단하지 않느냐고. 두 사람 모두 지금 만족스럽고 행복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 꿈은 악몽처럼 그녀의 목을 졸랐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뜨곤 했다. 모스크바에서 돌아오는 한동안 레비는 거절당한 치욕이 떠오를 때마다 몸을 떨고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그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토록 오랫동안 가정을 꿈꾸고 가정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고 느끼던 자신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는 채 더욱이 그 어느 때보다 결혼해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 나이의 남자가 독신으로 지낸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그 자신도 그것을 고통스럽게 절감하고 있었다. 봄은 계획과 설계의 시간이다. 봄의 나무가 물이 한껏 오른 새순 속에 어린 새싹과 가지들이 어디로 어떻게 뻗어나갈지 잘 모르는 것처럼 앞마당으로 나가던 레빈도 자신의 사랑하는 농장에서 이제 어떤 계획에 착수해야 할지 잘 몰랐다. 하지만 그는 자기 안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계획과 설계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스티바, 레빈이 불쑥 말을 꺼냈다. 자네는 어째서 내게 자네 처제가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언제 하는지 말해주지 않는 거야. 레빈은 어떤 대답도 흥분하지 않을 만큼 자신이 무척 의연하며 침착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스테판 아르카지치의 대답은 그가 전혀 예상을 못한 것이었다. 결혼 같은 건 생각한 적도 없고 지금도 생각하지 않는 걸. 처제의 건강이 무척 좋지 않아. 그래서 요양을 위해 의사가 처제를 외국으로 보냈어. 다들 그녀가 목숨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지.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레비는 키티의 병과 쉐르바츠키 집안의 일정에 대해 세세하게 캐물었다. 그로서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긴 했지만 사실 기분이 좋았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 더욱이 그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한 그녀가 아프다는 것이 기뻤다. 연대 사람들은 브론스키를 좋아했을 뿐 아니라 그를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데다 훌륭한 교養과 재능을 지닌 이 사내, 더욱이 온갖 종류의 성공을 위한 길이 활짝 열려있고 야심과 허영심까지 갖춘 이 사내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서 인생의 모든 이해관계 가운데 연대와 동료들의 이해관계를 가장 진지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자신의 사랑에 대하여 동료들에게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고 흥청망청한 술자리에서도 결코 입 밖에 내는 일이 없었으며 경솔한 동료들 중에서 그의 불륜에 대해 넌지시 아는 척하려는 이들이 있으면 그 입을 틀어 막았다. 안나를 질투하던 데다 그녀를 반듯한 여자로 부르는 것에 이미 오래전부터 실증을 느끼던 젊은 여자들은 대부분 일이 예상대로 된 것에 기뻐했고 무겁기 짝이 없는 멸시로 그녀를 공격하기 위해 세간의 평판이 뒤집혀 굳어지기만을 기다렸다. 브론스키의 어머니는 아들의 불륜을 알고 처음에는 흡족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빛나는 청년에게 최후의 완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교계의 불륜만한 것이 없었고 자기가 그토록 좋아한 카레니나도 어린 아들에 대해 그토록 많은 이야기를 하던 그 카레니나도 브론스카야 백작
부인이 보기에 결국 아름답고 고상한 다른 모든 여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그녀는 아들이 출세하는데 중요한 지위를 제안받고도 고작 카레니나를 계속 만나기 위해 연대에 남고자 이를 거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또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은 그동안 알아낸 모든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정사가 자신이 인정할 만한 눈부시고 우아한 사격의 불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처럼 아들을 어리석은 행동으로 빠뜨릴 수 있는 베르테르식의 지독한 열정이라는 점이었다. 그녀가 혼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브론스키는 그녀 앞에 불쑥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다. 그와 그녀의 관계에서 가장 괴로운 측면을 이룬 것, 즉 그가 보기에 무언가를 캐묻는 듯하고 저기에 찬 시선을 지닌 그녀의 아들을 떠올렸다. 이 소녀는 그 누구보다 그들의 관계에 방해가 되었다. 소년이 있으면 브론스키도 안나도 사람들 앞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년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암시라도 말하지 않았다. 이 소년을 속이는 일이 그들에게 수치스럽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사실 소년은 자기로서는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소년도 이 남자에게 어떤 감정을 품어야 할지 분명히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를 가장 친한 친구처럼 바라본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순진한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이 아이는 그 두 사람이 알면서도 알고 싶어 하지 않던 것, 바로 그것으로부터 그들이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나침판이었다. 나 임신했어요. 그녀가 나직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나뭇잎이 더욱 심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기 위해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요. 그는 그녀에게 다가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당신도 우리의 관계를 장난으로 생각한 적 없어요. 이제 우리의 운명이 정해졌군요. 우리는 끝내야만 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짓에서. 남편을 떠나 우리의 삶을 결합해야죠. 우리의 삶은 이미 이렇게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녀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아요. 하지만 완전히 결합해야 해요. 어떤 상황이든 벗어날 길이 있기 마련이죠. 결정을 내려야만 해요. 그가 말했다. 어떤 상황이든 당신이 처해 있는 상태보다는 낫겠지. 난 당신이 사교계, 아들, 남편, 이 모든 것에 대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잘 알아요. 브론스키는 강인하고 정직한 성품을 가진 그녀가 어째서 이 거짓된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주요한 원인이 그녀가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그 아들이라는 단어 때문이라고는 짐작도 못했다. 아들을 생각하면 훗날 아들이 아버지를 버린 어머니에게 보일 태도를 생각하면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기는커녕 여느 여자들처럼 모든 것에 예전 그대로 두기 위해 아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무서운 문제를 잊기 위해 그릇된 판단과 말로 자신을 안심시키려고만 했다. 부탁해요. 이렇게 애원할게요. 갑자기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진심 어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요. 아내에 대한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의 표면적 태도는 예전과 다름없었다. 차이가 있다면 그가 전보다 훨씬 바빠졌다는 것뿐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다소 냉담했다. 그는 단지 그녀가 회피하려 했던 그 첫 번째 밤의 대화 때문에 그녀에게 약간의 불만을 품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에 대한 그의 태도는 노여움의 기미가 보이긴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직무에서는 그처럼 총명하고 빈틈없는 그도 아내에 대한 그러한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은 그녀의 현재 처지를 깨닫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정한 아버지였던 그는 그 겨울이 끝날 무렵에는 아들에게 유난히 냉담해지기 시작했고 아들에게도 아내를 대할 때처럼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아들을 어이 젊은이라고 부르곤 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경마장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안나는 이미 상류층 인사가 모두 모인 관람석에 베시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멀리서도 남편을 알아보았다. 남편과 연인, 그 두 남자는 그녀의 삶에서 두 개의 중심이었으므로 그녀는 외적인 감각에 도움 없이도 그들의 접근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멀리서부터 남편의 접근을 느끼고는 자기도 모르게 군중을 헤치고 움직이는 그를 눈으로 쫓았다. 난 나쁜 여자야. 타락한 여자야. 그녀는 생각했다. 난 거짓말을 하는 게 싫어. 난 거짓을 참을 수 없어. 그런데 이런 거짓이 남편에게는 양식이지. 그녀는 오늘따라 유난히 말이 많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모습, 안나를 너무나도 자극하는 그 모습이 그저 그의 내면에 깃든 불안과 초조함의 표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심하게 다친 어린아이가 아픔을 참으려고 펄쩍펄쩍 뛰며 근육을 움직이듯 알렉산드로비치에게도 아내에 대한 생각을 떨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신의 운동이 필요했다. 아내와 브론스키가 눈앞에 있고 브론스키의 이름이 끊임없이 들리는 이러한 상황에 내몰리자 그의 신경이 온통 아내에 대한 생각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모든 폭로가 눈앞에 닥친 지금 그는 그녀가 예전처럼 그의 의심이 우스꽝스럽고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라며 조롱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아니요. 당신은 착각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의 차가운 얼굴을 절망적으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착각한 게 아니에요. 난 절망했어요. 아니,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난 당신의 말을 들으며 그를 생각했어요. 난 그를 사랑해요. 난 그의 연인이에요. 난 당신을 견딜 수 없어요. 당신이 무서워요. 난 당신을 증오해요.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녀는 마차 구석에 몸을 던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시선을 정면에 고정시켰다. 그는 먼저 마차에서 내려 그녀를 내려주었다. 그는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말없이 그녀의 손을 꽉 잡고는 마차에 올라 페테르부르크로 떠나버렸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나 그렇듯 쉐르바츠키가의 사람들이 간 독일의 작은 온천에도 사회의 결정체라고 할 만한 것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 관습적인 결정체는 그것에 속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불변의 지위를 지정해 준다. 물방울이 얼면 반드시 일정한 모양의 눈의 결정을 띠게 되듯 온천에 새로 온 사람은 누구나 곧 자신의 고유한 지위 속에 놓이게 마련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온 이후 키티에게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세계가 모두 변했다. 그녀는 자신이 알게 된 모든 것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그녀는 위선과 오만 없이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경지를 고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절실히 느꼈다. 그 밖에도 그녀는 그녀가 살고 있는 세계, 즉 슬픔과 질병과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세계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이 세계를 사랑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괴롭게 느껴졌다. 그래서 하루빨리 상쾌한 공기 속으로 러시아로 예르구쇼보로 가고 싶었다. 편지를 통해 알게 된 바로는 언니 돌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르구쇼보로 거처를 옮겼다고 했다.
하지만 바렌카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조금도 식지 않았다. 작별 인사를 나누던 중 키티는 바렌카에게 러시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꼭 와달라고 부탁했다. 당신이 결혼하면 찾아가죠. 바렌카가 말했다. 난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텐데요. 난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건데요. 그럼 나도 절대로 가지 않겠어요. 그럼 당신을 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할래요. 조심해요. 그리고 약속 잊지 말아요. 키티가 말했다. 의사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키티는 건강을 회복하여 집으로 러시아로 돌아왔다. 예전에 그를 한 점 없는 명랑한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녀는 평온을 되찾았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의 불행은 추억이 되었다.